1819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외곽에는 넓은 밭이 딸린 크고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던 이 집의 운명은 한 화가의 등장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화가는 벽에 회반죽을 바른 뒤 여기에 한가득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엽기적으로 일그러진 인물들의 표정과 어두운 색채, 그리고 악마와 마녀까지 온갖 기괴한 그림으로 가득 채워진 이 집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당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공포감을 주는 충격적인 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화가, 괴기스러운 그림을 거침없이 쏟아낸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스페인 최고의 화가가 완성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미술관으로 미술 읽어드립니다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드리드 시내가 보이는 멋진 전망을 품은 집을 샀다면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마 저라면 주말마다 직접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려서 지인들과 근사한 티타임을 즐겼을 것 같은데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스페인의 궁정화가 프란체스코 데 고이아의 생각은 저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마드리드 외곽에 막대한 돈을 들여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불리는 저택을 구입하는데요. 집주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서 귀머거리 집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고야 자신도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야는 이 귀머거리 집에서 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은둔한 채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화사했던 집안의 벽에 모두 회반죽을 칠한 후 이 벽을 캔버스 삼아서 4년간 그림을 그립니다. 귀도 들리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노년의 화가가 그려낸 그림에는 상상할 수 없을 광기와 공포, 잔혹함이 가득했는데요. 청각을 잃은 화가가 완성한 세상에서 가장 섬뜩한 미술관, 과연 그곳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귀머거리의 집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길이가 대략 한 14m, 폭이 한 7, 8m 되는 그런 직사각형 형태의 2층형 건물이었는데요. 여기에 총 14점의 그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을 열고 1층 거실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4m가 넘는 거대한 그림이 눈에 띕니다. 그림의 제목은 마녀들의 집회. 듣기만 해도 살벌하죠? 자세히 살펴보면 집회에 모인 마녀들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는데요. 공포심에 사로잡힌 듯한 커다란 눈, 무언가를 외치는 듯한 벌어진 입, 하나같이 긴장된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커다란 염소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겁에 질려 안절부절하는 마녀들의 표정만으로도 집회의 광기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중세 이후로 염소는 악마와 정욕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염소는 악마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악마 앞에 모여서 두려움에 떠는 마녀들. 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이는 당시 마녀 사냥에 열을 올리던 마녀 재판관들을 조롱하는 그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허황된 미신을 쫓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느낀 그림 속 고야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마녀의 집회를 지나 방의 정면의 벽을 바라보면 귀머거리 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사투르누스는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아이를 낳는 대로 족족 잡아먹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서 있는 알몸에 거인 사투르누스, 그 모습만 보기도 해도 끔찍한데요. 회색 머리에 꾸부정한 자세를 한 노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근육질의 몸과 부릅뜬 눈, 아이의 시체를 꽉 쥔 손마디가 강조되어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어둡고 적막한 귀머거리 집에서 이 사투르누스의 그림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튀어나올 듯 광기 어린 사투르누스의 눈과 마주치면 아무리 그림이더라도 제 아이를 잡아먹으면서 내는 그 무시무시한 포효가 들린 것 같지 않을까요? 거기에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빨간색 선혈과 축 처진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림을 보는 내내 몸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독창적인가 하면 200년 전에 그려진 루벤스의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를 참고한 게 거의 분명해 보이지만 루벤스가 그린 똑같은 주제와 그림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건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루벤스의 그림도 무섭지만 무대 위의 한 장면을 본 정도의 느낌이죠. 그런데 고야의 사투르누스는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생생하고요. 검정색과 피부색 그리고 붉은색을 대비시켜 시신을 먹는 공포감을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색이 별로 없지만 질감이 정말 툭툭툭툭 튀어나올 것처럼 강렬합니다. 그리고 사투르누스 그림 바로 옆에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라는 주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면 에피소드 1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또 다시 돌아다 보면 두 노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두 노인에서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은 아마 추정컨대 고야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그린 자화상을 보면 스케치인데요. 비슷하게 목발을 짚고 있고요. 그 옆에 어떠한 노인과 같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보기만 해도 좀 우울하고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보시면 왼쪽에 운명의 새 여신이라는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운명을 정하고 그 운명에 맞게 실을 짠 다음에 그 실을 자르는 3명의 운명의 여신이 각자 도구를 들고 하늘에 붕 떠 있는데요. 이 새 여신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또 그것을 결정하는 새 신의 모습을 보는 고야의 생각은 어떨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또 이 그림 바로 옆에는 곤봉을 들고 싸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늪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전쟁의 참상을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제가 꼽는 최고의 명작은 바로 강아지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언덕 같은 능선이 보이고요. 거기에 강아지가 머리만 빼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프라도 미술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강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강아지가 진짜 물에 빠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작가가 스스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살려달라는 듯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띠고 있는 이 강아지의 모습이 일품인데요. 전체는 완전히 빈 공간으로 남아서 동양화의 느낌까지도 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강아지 그림입니다. 귀머거리의 집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면 제일 처음 봤던 마녀들의 집회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뒤를 싹 돌아보면 이 집에서 소개할 마지막 그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산 이시도로로 향한 순례입니다. 산 이시도로는 마드리드의 수호 성인으로 매년 마드리드에선 그를 기리는 축일을 정해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고야의 그림 속에선 축제의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음울한 분위기로 뒤엉켜 있는 군중들의 표정은 하나하나 정말 불안하다 못해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기타를 든 남자는 축제를 맞아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저주의 주문을 외우는 걸까요? 이 그림의 진실을 알기 위해선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고야가 같은 주제로 그린 축제날의 산 이시도로 초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때요? 그림이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앞에서 본 그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렸다면 이 그림은 축제날
마드리드 근교로 소풍 나온 사람들의 쾌활한 모습을 그린 건데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과 그 뒤로 펼쳐진 웅장한 도시의 모습이 귀머거리 집에 그려진 그림과는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되는 건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 상황이 크게 요동치면서 그의 삶도 점점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1815년에는 종교 재판까지 받으며 목숨은 겨우 구하지만 왕실 화가의 타이틀은 잃게 됩니다. 게다가 고야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고 이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중병까지 앓게 됩니다. 건강한 시절엔 고야에게도 축제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겼겠죠? 하지만 명예도 잃고 건강과 청력까지 잃은 후엔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함성도 즐거운 표정도 소리가 없는 무성 영화처럼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의 침공에 의해 엄청난 전쟁의 폭력을 하루 옆에서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세상은 점점 더 공포와 고독감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고야에겐 악몽에 괴로워하는 듯 보였을 거예요. 볕 좋은 곳으로 소풍을 나서는 사람들도 좀비처럼 목적 없이 언덕을 떼지어 오르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야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귀족들로부터 초상화 의뢰가 쇄도했던 마드리드의 인기 화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카를로스 4세가 스페인 국왕으로 즉위한 후엔 그토록 염원하던 궁정화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성공 가도를 달던 시절 그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당시 고야의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파라솔이었습니다. 밝고 화려한 색채와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인물의 표정을 보면 이게 진짜 고야의 그림이 맞는지 의아하시죠? 네, 고야의 그림이 맞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산들바람이 느껴지는 듯 생생한 표현력과 색채가 일품이죠.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타피스트리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좌우를 바꿔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림의 구도가 훨씬 좀 안정적이고 뒤에 있는 남자가 갑자기 일종의 시종에서 연인으로 살짝 역할이 바뀌는 그런 또 변화도 있게 됩니다. 고야는 초상화 분야에서도 손꼽히는 1인자였는데요. 그의 실력이 왕실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건 플로리다 블랑카 백작의 초상이 입소문을 타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그림을 계기로 고야는 정말 많은 왕가의 초상화를 제작하게 됐고 이후 화가로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청력 상실이라는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히게 되는데 설상가상 프랑스 대혁명의 바람이 스페인에 밀어닥치고 나폴레옹 군대의 침공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사륙전이 펼쳐지면서 고야는 인간의 본성과 내면을 집요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페인에서는 악령 높았던 종교 재판이 다시 부활하면서 고문과 총살, 사지절단 등 끔찍한 학살이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고야에겐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목도한 이 끔찍한 장면들이 악몽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그의 그림은 궁정화가 시절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 시기 그려진 판화를 확인해 볼까요?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을 추구하던 궁정화가의 그림이라고 믿기지 않죠. 악마와 마녀, 서로를 학살하는 사람,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을 그리며 인간에 대한 깊은 절망과 시대에 대한 환멸을 자신만의 색채와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고야는 로스 카프리초스 판화집에 자신의 초상화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이성이 잠들면
악몽이 깨어난다. 엄청난 사륙과 인간성의 말살, 잔인함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시대였고요. 거기에 스페인 특유의 강한 카톨릭 신비주의 문화까지 깔려서 고야는 심리적으로 매우 복잡했고, 이런 상황을 지금 보는 어둠의 판타지로 그렸던 게 아닐까요? 사실 이제 뭐 또 한 번 종교 재판이나 이런 데 걸리면 그는 이제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렵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귀머거리 집 이후부터는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스스로 조국을 등지고 프랑스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당시 스페인 정치와 상황이 굉장히 요동쳤던 거죠. 그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남은 여생을 조용히 마감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고난 화가였던 고야는 결국 여기서 도리어 전무후무한 대작을 남긴 거죠. 사실 이 염전 그림은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팔려고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해 검은 그림을 고야는 4년 동안 그린 겁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서다 보니까 도리어 세상에 대한 감정이 더 진하게 떠올랐나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을 꼽는다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만약 같은 질문을 500년 전 유럽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단연 이 화가의 그림이 꼽혔을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지옥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악마의 화가라고 불린 남자, 바로 히에로니무스 보스입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종교화가 유행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그는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섭고 오싹한 지옥도를 그렸는데요. 재미있는 건 종교가 엄격했을 시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왕가 합스부르크의 펠리페 2세가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에 자리한 자신의 침실 안에 보스의 그림을 애장품으로 간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20세기 정신분석학자 구스타프 융은 그를 기괴함의 거장, 무의식의 발견자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들은 기괴함이 가득한 보스의 그림에서 어떤 수수께끼를 읽은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괴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과연 이런 그림이 500년 전에 그려졌다고 하는 의문과 함께 불가사의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쾌락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보스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교회에서 쓰던 3단 제대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패널을 닫으면 지금과 같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땅과 바다를 창조한 천지창조의 사흘째 되는 날을 묘사한 것인데요. 그림 위쪽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라는 성경 시편의 글이 적혀 있고요. 왼쪽 귀퉁이를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그림의 대체 어느 부분이 기괴하다는 것인지 이제 패널을 열고 안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앞쪽의 어두운 그림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생생한 색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악마까지 뒤섞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그런 그림이 되고 맙니다. 그림 속 이야기가 시작된 부분은 바로 왼쪽입니다. 여기엔 혼란스러운 그림에서 유일하게 알아볼 만한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네. 중간 부분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하는 창세기의 한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인간의 순수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물을 마시고 있는 하얀색의 유니콘과 쥐 사냥을 마친 후에 늠름히 자세를 뽐내는 고양이도 보이는데요. 이 죽은 쥐의 모습, 그리고 약간 기괴한 동물들을 보면 에덴의 동산은 동산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차가워집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아담과 이브가 탄생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스는
에덴 동산 이후의 이야기를 중간 패널에 펼쳐놓습니다. 벌거벗은 남녀가 뒤섞여서 꺼림낌 없이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요. 방귀를 뀌면 항문에서 꽃이 나오고요. 여러 사람이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림 속 과일에는 은밀한 은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과일은 육체적 쾌락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딸기나 포도를 먹고 있는 모습이 성적 함축을 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쾌락을 향한 욕망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남녀가 구슬이 금이 간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미래를 즐기는 모습이 보이시죠?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쾌락은 유리구슬과 같이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당시 네덜란드 속담을 시각적으로 비유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욕망과 쾌락에 빠진 인간들에게 곧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같은데요. 그럼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욕망을 탐닉한 인간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오른쪽 패널은 그 물음에 대한 보스의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옥의 강렬함이 느껴지시나요? 새의 모습을 한 악마에게 잡아먹히는 사람, 괴물쥐에게 당해 피를 흘리는 사람 등 보스가 그린 지옥도는 살벌하고 기괴합니다. 그림 곳곳엔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악기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거나 짓눌린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서양 문화권에서 과일처럼 악기도 쾌락과 성적인 상징물로 쓰이곤 하는데요. 악기로 고문을 받는 모습은 성욕에 빠진 인간의 최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스는 이런 서사를 통해 쾌락은 한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고통은 길고 지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또 세부를 보시면 당시 그 가톨릭 세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보이게 됩니다. 수녀 복장을 하고 있는 돼지가 한 남성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장면도 눈에 확연히 뜨는데요. 그 아래를 보게 되면 투구를 쓴 이상하게 생긴 괴물,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괴물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쾌락의 정원,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림인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먼저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보스라는 화가는 출생 연도조차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요. 추정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스헤르토헨보스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고향 스헤르토헨보스에서 그의 이름이 온 거죠.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25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는 서명도 하지 않았고 지금 봤듯이 그의 그림은 너무나 그 당시 세계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면서 많이 파괴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쾌락의 정원이라든지 몇몇 작품은 스페인 왕실에서 서장한 덕분에 종교 재판의 불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스페인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도서관장이 남긴 기록이 그나마 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스의 쾌락의 정원 속 수수께끼들을 읽어봤는데요.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지옥에 이르는 보스의 그림을 보고 나면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15세기 유럽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봉인당한 악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 1000년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악마가 풀려나서 천년 왕국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 종말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계속 지났는데도 종말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꾸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불안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1500년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종말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천년 종말론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퍼진 종말론을 사람들은 왜 덥석 믿었을까요? 1500년 직전 유럽에서는 지진이나 여러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졌고요. 흑사병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위협까지 더해져서 당장 세상이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보스의 그림처럼 종말에 대한 경고가 담긴 무서운 그림들이 큰 인기를 누리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보스도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쾌락의 정원 못지않게 지옥의 풍경이 무시무시하죠. 전체적인 구조는 3단 제대화이고요. 이 최후의 심판도 왼쪽 날개에 낙원의 모습이 있고요. 중앙 패널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 패널의 아래쪽 세부를 보시면 새의 머리에 사람의 하반신을 한 괴물이 인간의 가슴에 커다란 낫을 꽂아서 장대에 매달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머리에 다리가 붙은 괴물이 인간을 감시하듯 졸졸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도 살벌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방의 모습인데요. 프라이팬을 보게 되면 사람의 머리와 다리들이 구워지고 있고요. 사람을 꼬치에 꿰서 통째로 돌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카니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스는 이런 잔혹한 고문 장면을 통해서 타락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스가 북유럽을 대표했다면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최후의 심판 주제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루카 시노렐리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오르비에토 성당 벽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스의 그림에 비하면 악마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도 굉장히 근육질인데요. 이 정도의 몸이면 악마와도 한번 붙어볼 만한 건장한 몸인데요. 역동적인 자세와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시노렐리의 인간을 보면 보스가 그린 무기력하고 고통받는 인간과 굉장히 대비되어 보입니다. 아마 지옥의 세계를 그릴 때에도 그리스, 로마 고전 예술의 영향을 받아 인체의 근육과 비례를 강조한 이탈리아 화가들과 달리 북유럽 화가들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는 욕망에 젖어 타락했기에 단죄되고 고통받는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악마나 공포에 대한 판타지도 북유럽 쪽이 훨씬 더 강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급이나 사후 내세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보스의 기괴한 그림이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의 그림을 아꼈던 스페인 왕실의 펠리페 2세처럼 궁정이나 상륙중 사람들의 취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엽기, 잔혹, 개기스러웠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행했던 공예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높이가 1m가 넘는 테이블 장식인데요. 장식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가재와 도마뱀도 보입니다. 이 동식물들은 라이프 캐스팅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프 캐스팅, 굉장히 낯선 기법이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식물을 틀에 넣은 다음 거기에 뜨거운 청동물을 부어서 모형을 떠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방식부터 아주 잔혹하죠. 가격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이상 하는 고가의 물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기괴한 작품들을 선호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상류층이 느끼는 삶의 무료함을 시각적 강렬함이나 엽기적인 취향으로 채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지 추측해 봅니다. 사실 이게 보스의 그림이 너무나 독특하죠. 이건 정말 비교 불가한 그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보스만 그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목해 볼 점은 엽기적인 보스의 작품을 당시 지배층들이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르침볼도와 같은 화가 역시 매우 독특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의 이런 그림도 당시 왕실에서 굉장히 선호했다는 겁니다. 과일 바구니 같지만 이걸 뒤집으면 사람의 얼굴이 되는데요. 호기심과 말초적 관심에 초점을 둔 작품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배층의 무료한 생활 속에서 독특한 기이한 취미가 자란다? 요즘도 삶이 답답해지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스의 그림 쾌락의 정원을 보셨는데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보스의 쾌락의 정원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작들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기념품 샵에 가서 사는 작품은 보스의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보스의 작품들을 선호할까요? 그림이 정말 보면 볼수록 흥미를 끄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표현들의 집합체가 요즘 우리들이 선호하는 표현과 있다는 거죠. 아마도 보스의 그림은 무의식의 발견 이후에 재평가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술 중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미술이 바로 초현실주의 미술인데요. 결국 보스의 작품도 초현실주의 미술의 선구자라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